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질문을 주세요. 달러 패권. 과연 이 달러 패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는 흔들릴 것인가? 왜냐하면 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가 야심을 거의 밖으로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과연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 패권에 도전해서 이 패권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께 해석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 안에는 정말 수많은 경제사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 얘기를 모두 온전히 전달해 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을 요약적으로 딱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께 좀 메시지를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달러 패권은 영원할 것 같다. 특히 이 달러 패권이 생겨나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오일 머니죠. 석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달러의 패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이 지위가 과연 흔들릴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달러 헤게모니는 소위 미국 입장에서 달러만 찍어내면 되니까 뭐 제품 만들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달러 찍어내서 수입해다가 돈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기축통화국으로서 너무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 또 세계 경제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칼럼을 썼는데요. 기축통화국을 향한 중국의 젠걸음, 달러 패권 과연 영원할까? 이런 주제로 얼마 전에 칼럼을 썼는데 이 칼럼의 내용의 기초에서 여러분께 중대한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이 칼럼에 시작하는 두 개의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오늘 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 영상도 두 개의 사자성어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당랑거철이라는 표현이 있죠. 사마귀가 수레바퀴 앞에 서 있을 때 과연 사마귀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수레바퀴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당랑거철인 거죠. 말 그대로 달러는 수레바퀴인데 과연 사마귀가 아무리 화를 내고 열심히 대들어도 이 패권에 도전하는 그 도전이 의미가 있겠느냐,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 전문가 또 여러 인플루언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권불신년, 소위 말하는 영원한 것은 없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소위 10년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없고 계속 그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력을 가지고 장악한 그 패권은 영원할 수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달러가 패권을 갖고 있는 모습도 그전에는 영국이 패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세계 기축통화국으로서 영국이 근본의제를 도입했고 그 패권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역시 미국으로 건너간 거고 언젠간 또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도전자에 의해서 패권이 또 실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두 가지 의견이 이렇게 팽배하게 맞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따가 어떤 입장인지 또 말씀도 드리고 그런 입장을 갖게 된 배경도 충분히 설명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배경을 보면 다시 말해서 달러가 어떻게 패권을 갖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본다면 가장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 단어가 브레튼 우주 체제의 등장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이 통화 시스템의 혁신의 과정을 보면 1870년대 이래로 근본이제였었어요. 근본이제가 있었고 이것은 영국이 말 그대로 패권을 쥐고 있었던 통화 패권을 장악했었던 시점이에요. 그 이후에 세계 대전이 나왔죠. 그리고 뭐 근본이제가 다시 재건돼요.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브레튼 우주 체제가 오고 그리고 나서 또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달러 패권 시대가 유지되는 모습인데 이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달러가 패권이지 않았던, 기축통화가 아니었던 시절로 돌아갈게요. 영국이 뭐를 설정해요? 네, 금본위제를 설정해요. 금 하나당 돈 얼마 이렇게 바꿀 수 있게 해준다면 결국 금을 보유한 만큼 그만큼 돈을 내주면 되니까 결국 이런 작동 원리, 글로벌 자본주의를 작동시켰고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장악했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이 시대를 마감하게 되죠. 마감하게 되는데 그때 무슨 체제가 와요? 바로 브레튼 우주 체제가 온다. 그때 이 브레튼 우주 체제는 뭐냐면 금 1온스를 미국 달러 35달러로 그대로 바꿔줄 수 있다. 금태환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체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본위제가 아니라 금달러 본위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각국의 통화 가치를 달러에 고정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금융 시스템, 통화 시스템을 운용하겠다 하는 것이 브레튼 우주 체제입니다. 그 브레튼 우주 체제의 모습, 그 정말 명장면이죠. 이 사진을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가 종식이 됩니다. 1971년 해외 보유 달러 액수가 800억 달러였어요. 근데 미국의 금 보유액은 10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계 많은 나라들이 800억 달러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한테 달러 돌려주면서 금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미국은 갖고 있던 금 보유액이 100억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위협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겠다라고 인지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닉슨 대통령이 당시에 뭐를 발표합니까? 신경제 정책, 굉장히 유명하죠. New Economic Policy를 발표하면서 뭐를 정지시킵니까? 금태환을 정지시킵니다. 그때의 모습인 거예요. 이 금태환을 정지시키면서 말 그대로 앞에 말씀드렸던 브레튼 우주 체제는 종식이 된 거예요. 근데 브레튼 우주 체제가 종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달러 패권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이 금달러 본위제에서 뭘로 갑니까? 석유 달러 본위제로 전환된 겁니다. 바로 오일 달러인 거예요. 당시에 미국은 사우디나 이 중동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유를 수입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내가 원유 수입할 테니까 대신에 너네 이 오일 결제, 석유 수출입 결제는 다 달러로 해주세요 라고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체제? 페트로 달러 체제가 온 겁니다. 두 번째 또 달러 패권이 유지된 배경은 바로 플라자 합의예요. 일본, 독일 등과 같은 그 밖의 기축통화국들과 다자 간의 협력을 꾸준히 추진해 가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조, 일종의 합의를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또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군사력을 동원한 패권의 유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역사 속에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죠. 한 가지 사례만 들어드린다면 2003년인데요. 무역 결제 통화를 우리 유로로 변경하겠다라고 시도를 했었어요. 누가? 이라크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라크를 침공해버리죠. 그 밖에 나머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군사력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달러 패권을 장악하고 있고 귀축통화국으로서의 다양한 수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달러 패권에 대한 중국 위안화의 도전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이미 중국은 세계 무역 시장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정말 말 그대로 첫 번째 교역국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계 교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영향력을 가지고 기왕이면 교역할 때 위안화로 결제받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국으로서 부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이 세계 교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배경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30여 개 국가와 또 통화 스와프도 적극적으로 체결합니다.
31개 국가로 저는 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세계 주요국들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서 너네 외환위기 오면 우리가 위안화를 마음껏 보내줄게. 그러니까 외환위기 처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위안화가 세계 주요국으로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또 실제 외환위기 상황에 위안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체제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바로 처음에 제시됐던 그 용어는 이 칩스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권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중국이 생각하는 우리만의 새로운 결제, 국제 결제 시스템을 만들자 한 게 CIPS예요. 이 CIPS는 다시 말하면 중국의 스위프트 킬러입니다. 기존의 스위프트 국제 결제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우리 CIPS를 도입해서 이걸 대체시켜보자 라는 야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을 2015년부터 런칭하고 그걸 확대 보급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위안화에 멈추지 않는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기억하시죠? 브릭스. 브릭스는 말 그대로 이 나라들인데 경제 대국이죠. 선진국은 아니에요. OECD 회원국도 아닌 경우가 많죠. 근데 이들의 OECD 회원국이고 선진국은 아니지만 경제 규모 면에서는 대국이죠. GDP 규모에서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고요. 인도가 23년에 5위로 부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 대국들과 함께 브릭스라는 체제를 형성시키고 기존 서양권에서 형성해 놓은 뭡니까? 서양권에서 월드뱅크나 IMF나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우리만의 신개발 은행 월드뱅크 2라고 볼 수 있겠죠. 뉴 디벨롭먼트 뱅크를 조성합니다. 더욱이나 중국은 말이죠. 러시아하고 22년 3월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 수출입 결제 금액의 정말 절대적인 비중을 달러 대신 위안화 또는 헤알화로 쓰자 하고 합의까지 합니다. 이렇게 어떤 모습이에요?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그리고 기존 달러 패권 시대에 형성된 국제 금융 시스템에 도전하기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더욱이나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정말 중대한 일이 벌어졌죠. 뭡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때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죠. 그 경제 제재 중에 그 일환으로 뭐 합니까? 스위프트 망에서, 서양의 국제 결제 시스템 그 망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키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여기 보시면 달러화와 위안화의 어떤 러시아 해외 결제액 추이를 보시면 끊임없이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늘어나고요. 달러화의 비중은 줄어듭니다. 위안화 결제 비중이 침공 전에는 0.4%에 불과했었어요. 근데 이게 16%로 급증했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50%를 초과했던 달러 결제 비중이 30%로 줄었습니다. 특히 23년 들어서 3월 달 보세요. 오히려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달러화 결제 비중을 초과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미국은 미국 우방국과 동맹국을 형성하고 중국은 러시아 혹은 중국 우방국들과 또 중동국들도 합쳐서 우방국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서로 만들자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만큼 미국의 어떤 결제 비중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위안화의 결제 비중은 이 안에서라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경향성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더군다나 여기에 거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달러 패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페트로달러였다. 결국 석유 결제를 뭘로 한다? 네, 달러로 한다. 그럼으로써 뭐 사우디나 중동국들을 좀 인정해주고 미국은 미국대로 이 달러 패권, 기축통화국으로서 기축국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담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보시면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말이죠. 사우디의 최대 석유 수입 국가였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 됩니다. 더군다나 사우디 석유의 25%가량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고요. 중국과 사우디 간의 교역이 계속 급증하면서 또 중국은 사우디와 긴밀한 관계를 또 형성해 나가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미국의 셰일 혁명으로 미국은 사우디로부터 수입하는 원유 수입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파트너가 아닌 거예요. 중국이 중요한 파트너 국가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도 중국의 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죠. 페트로 위안 시대가 오는 겁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네, 우리 석유나 교역할 때 위안으로 결제하겠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전개되면서 결국 달러 패권을 만들어줬던 게 페트로 달러였는데 그 어떻게 보면 영린을 건들면서 그죠? 페트로 위안 시대가 오는 거, 위안화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제가 지난 1, 2년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원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뭐라고 합니까?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뭐라고 합니까? DCEP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커런시는 똑같은데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상대적으로 지급 결제 수단에 관한 기능, 그걸 더 강조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공급해요. 어디에게? 시중은행에게, 혹은 뭐 전자지갑과 같은 핀테크 이쪽으로 발행을 해요. 그러면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물 화폐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화폐가 시중에게 많이 전달이 되고 상대적으로 실물 화폐는 걷어들이는 과정이죠. 그래서 디지털 화폐를 더 그 안에서 유통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디지털 위안화를 좀 성공적으로 런칭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중국은 이 디지털 위안화를 자국 내가 아니라 국제 결제 시스템으로도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역 결제를 하고 있는데, 중국과도 하고 있는데 이거 달러로 할까? 위안화로 할까? 유리한 걸 선택하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또 다른 대안이 그냥 위안화가 아니라 디지털 위안화가 등장하고,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할 시 우리에게 추가적인 뭐 긍정적 베너핏이 있겠다. 예를 들면 포인트 주겠다, 오케이 캐시백 준다 라고 한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더 유리한 걸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중국은 말 그대로 위안화의 세계적인 범용화,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중국이 뭐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1대1로 사업. 그럼 1대1로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국가들 많아요. 그럼 참여하고 싶어? 그러면 뭐로 결제? 위안화로 결제,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더 많은 국가들을 위안화 결제국으로 포섭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리튬 전쟁, 중국이 리튬을 비롯한 주요 자원 보유국들, 남미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섭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도 역시 위안화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는 모습도 같이 전개됩니다. 이런 것들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의 행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러 패권은 영원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지 않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달러 패권은 영원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분들, 유명한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근거가 뭐냐면 미국 달러가 세계 외환 시장에서 4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위안화는 유로화보다도 안 되고 엔화보다도 안 되고 영국 파운드화보다도 안 된다. 어떻게 중국 위안화가 고작 세계 외환 시장에서 3.5%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달러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은 하십니다. 그러나 3.5% 22년 기준입니다. 2001년에는 0%였습니다. 약 20여 년 동안 3.5%나 위안화의 비중이 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스위스 프랑을 따돌렸고 캐나다 달러를 압도했고 호주 달러도 압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3년, 24년을 생각해 보면 그 비중은 점증될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것은 비중의 개념이니까 그만큼 중국 위안화의 세계 외환 시장에서의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미국 달러의 비중은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중국 위안화가 만약에 3.5%에서 10%를 향해 간다. 그럼 그동안 미국 달러의 비중은 34%로 줄어들고 20%로 간다. 그럼 같이 20%로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역전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랑거철에 부합하는 성격이 아니라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당분간 2030년, 2040년 근시간 내에 달러 패권이 뺏기고 기축통화국으로서 중국 위안화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중국 위안화가 비중을 늘려나가고 언젠가는 중국 위안화가 뭐 30년, 40년 그 언젠가는 달러를 압도하는 어떤 기축통화국으로서 성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변화할 것이다라고 가정해놓고 세계 경제를 관찰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중국의 어떤 야심을 계속 내비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한국에게도 위안화로 결제하라. 결제 안 하면 나 너네하고 무역 안 해. 너네 이런 사업 못하게 할 거야. 중국 관광객 안 보낼 거야. 그런 여러 가지 공격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보기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런 시나리오들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선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